인도 주식 잘 오른다. 뭐 이런 뉴스들을 좀 들어요. 경제가 커지니까 주식시장이 커지니까 그게 또 시장을 밀어올리면 또 들어오고. 2024년에 GDP가 한 4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경제가 한 연평균 6%에서 7% 정도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인도가 그럼 어느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느냐, 피봇을 어디로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어서 네,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만들고 있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들끓는 세계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나라, 알고는 싶은데 난 이 나라 참 몰라, 신흥국의 대장지위를 노리는 인도로 가봅니다.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을 대신할 나라가 어디지?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중국을 그동안 그 성장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초창기에 중국에 투자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기업하시는 분들도 하고 계시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하고 계실 텐데, 인도가 그게 정말 될 건지에 대해 궁금증을 여러분들 쉽게 풀어줄 만한 분을 저희가 찾다가 겨우 다 찾아서 오늘 모았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익숙하신 한국외대의 김진아 교수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의 맹현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해외 비즈니스 본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현동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가 요즘 그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인구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경제가 진짜 많이 커졌어? 하는 그런 궁금함을 일단 해소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뭐 GDP를 얘기를 하면 지금 2024년에 GDP가 한 4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 규모도 규모지만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경제가 한 연평균 6%에서 7% 정도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덩어리와 성장률 두 가지를 따질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 가능성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GDP 순서로 보면 일단은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의 생산량 기준, 생산 금액 기준 GDP로는 넘버원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뭐 이런 순서인데, 인도는 어디쯤에 있어요?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인데, 근데 인도가 지금 5위인데 6위에서 5위가 될 때 따라잡았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아, 영국을 제꼈어요. 네,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이야, 우리도 얼마 전에 뭐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 제꼈다고 이야, 그랬잖아요. 야, 기분 처음에 좋았겠군요. 그러면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른 상태인데 비결이 뭐냐? 요즘 인도가 잘 나가는 비결이 뭐냐? 정부의 자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먼저 주도를 하고 민간이 이것을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민간의 참여율도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계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중산층이 이제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가 깔아놓은 UPI라고 해서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모바일 결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신용카드 긁는 그 망을 인도는 정부가 네네. 했나 봐요. 그래서 신용카드 단계를 넘어서서 모바일로 이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에서 바로 결제될 수 네네. 있게. 인도 주식 잘 오른다. 인도인들이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다. 뭐 이런 뉴스들을 좀 들어요. 실제로 인도에서 주식 투자 좀 합니까? 주식시장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크기,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지금 보시는 거는 탑5 글로벌리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큰 5개 나라를 보여드린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인데 두 개 시장 합쳐서 59조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2조 달러인 중국이고,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5.6조 달러거든요. 원화로는 한 7,8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죠. 굉장히 큰 편이네요. 시가총액도 크고. 그 말은 상장된 회사도 꽤 많다는 뜻이고. 그렇죠. 상장된 회사는 뭐 2,000개가 넘어가고요. 그러면 상장될 만한 좋은 기업들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아,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신문에 보시면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상장을 최근에 했죠. LG전자도 인도법인이 상장을 하려고 한다고 뉴스가 나오고 그래요.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인도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월풀, 보쉬, 뭐 유니레버, P&G 이런 회사들의
현지 법인이 이미 상장이 다 돼 있습니다. 저기 이제 MSCI 이머징 인덱스에서 중국하고 인도만 보여드린 거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년 정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한 자릿수에서 지금 40%가 넘어갈 때까지 쫙 올라갔어요. 경제가 커지니까 주식시장이 커지니까 패시브하게 투자하는 ETF 같은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요. 그게 또 시장을 밀어올리면 또 들어오고요. 그래서 비중이 계속 커지다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좀 꺾였는데 그걸 지금 메꾸고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여기서 이제 더 커지면 중국이 한 20년 갔으니까 인도도 한 20년 갈 수 있겠다. 퀄리티 측면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왼쪽 그림은 인도 현지의 주식형 공모펀드의 추이입니다. 한 10년 됐는데 모디 총리가 들어서고 나서 저게 지금 한 500조 원 정도까지 10배가 넘게 늘었어요. 오른쪽 그림은 또 뭐냐면 저기서 이제 회색으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의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적립식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소득 수준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의외로 주식시장이 크고 그 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일찍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도의 봄베이 거래소, 증권거래소가 1875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150년째 그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할아버지죠. 경험에. 원래 인도가 그런 거 좋아했던 거예요? 아니면 뭐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심은 거예요? 뭐 어떤 역사예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인도 사람들은 조금 기분을 좋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한 거다. 영국에 해준 게 아니고. 질문할 때 영국이란 말 안 했었으면 별로 안 좋겠어. 저 그림은 이제 빨간색은 그래서 로컬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고요. 파란색은 외국인 투자 비중인데 보시면 이제 로컬이 넘어섰죠, 외국인은. 근데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찌 보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이제 완성이 됐다. 그래서 외국인이 판다고 그냥 확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한쪽이 팔면 한쪽이 좀 받쳐주고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게 뭐 빠져나가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분율의 구성비니까 로컬이 더 산 거죠, 그죠? 그 외국인들은 난 그냥 갖고 있었을 뿐인데 이게 지분이 그냥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 거니까 저건 저 속도가 더 실제로는 더 무섭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네요. 인도가 각광받게 된 데는 사실은 미국이 갑자기 중국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서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인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가 대체 시장으로 뜨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대견스럽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니면 그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네들이 그 대체한다고 그래? 뭐 그런 느낌일까요? 이제 매력적인 국가로 좀 끌어들이고 싶다.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인도를. 네, 왜냐면 인도가 국제 정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독특한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 주도의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인도 그리고 일본, 호주 요 그룹에 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 주도의 브릭스, 그러니까 러시아, 뭐 남아공, 뭐 브라질, 뭐 중국 이렇게 이제 묶으면 거기에 또 인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면서 일종의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그 세력에서 둘 다 속해 있는 건 인도밖에 없어요? 네, 인도밖에 없고 이야. 요 인도가 그럼 어느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인도 세네. 네, 그렇죠. 지정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20세기 이제 초부터 사실 뭐 세계 패권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모든 지역 문제에 다 관여하기는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특히 아시아 지역에 누군가가 지역 패권이 있어서 얘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시아 지역에 이제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역 안정자로서.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고 인도가 이제 조금은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패권으로서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대신할 차기 주자로서 이제 견인을 하면서 잘 지내야 돼요. 인도 만날 때는 미국도 조금 긴장도 하고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게다가 지금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 게 미국이 또 최근에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미중 간의 외교적인 경쟁을 하려면 자기 편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이 끌어들이는 데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글로벌 사우스.
네. 네, 글로벌 사우스의 이제 개발도상국 뭐 이 국가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 인도예요. 신흥국 반장도 인도가 하고 있고 중국 대체제로서도 인도가 해야 되고 그거는 인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에 봐서도 아시아 지역에 뭔가 그 반장 국가가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중국을 빼고 나면 인도가 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모자를 지금 다 쓰고 있는 국가가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도 자기들이 그런 거 알죠. 알죠. 콧대가 꽤 높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말을 안 듣죠. 아 그렇구나. 실제로 이제 올해 7월에 인도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 주변의 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원하는 예산을 거의 2배로 올렸습니다. 인도가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약간 힘이 빠진 상태다 예. 보니까 중국이 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해오다가 지금 조금 힘이 빠진 상황에서 인도가 이제 예산을 늘리면서 주변을 조금 더 포섭하는 뭐 그런 구조로 진짜 본격적인 반장 선거 대비 선거 운동이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도도 그렇게 스스로 하고 싶다는 뜻일 거고 중국을 대신해서 이 동네 반장 내가 먹고 싶다는 거고 미국도 그걸 원하니까 그럼 인도는 지금 설명해 주신 그림으로만 보면 인도는 미국하고 많이 더 가깝네요. 중국하고는 좀 적대적이고 그런가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사안별로 본 이제 자국의 이익에 맞게끔 노선을 정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자주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룹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노선을 또 정할 수가 있어서 제3세계 반장도 하고 싶고 그렇다 보니 넌 누구랑 친해? 라고 하는 질문하면 그 쓸데없는 살짝 질문을 네, 그렇습니다. 어이. 인도가 가파르게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에 그 모디노믹스, 인도는 아직은 모디노믹스가 성공적이다 뭐 이런 평가가 그냥 한 줄 요약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인도 경제 성장이 IT 산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을 잘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구가 많은데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제조업을 육성을 하고 그 제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리고 인프라에 까는데 필요한 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세금을 더 잘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업을 육성을 하고 그것을 위한 뭐 인프라 개발이나 아니면 뭐 재정 건전성 이런 거를 추구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 자금 FDI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네, 해외 투자 잘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도 여전히 인도는 그 재정 적자 큰 문제긴 한데 이전보다 GDP 대비 재정 적자 폭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하나하나 챙기는구나 그걸 그래 그 대통령이나 총리가 챙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해외로부터 투자를 잘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투자 안 하려고 하는 해외 외국인들을 잘 설득해 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다. 네네, 요즘? 중국 경제가 아무래도 좀 힘들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도를 포섭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로 이제 인도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을 키우는 정책의 예를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드리면 프로덕션 링크드 인센티브라는 PLI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모디가. 근데 그건 뭐냐면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 인도에 제일 큰 에어컨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ODM의 방식으로 중국에서 만든 거를 갖다가 팔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공장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인도에서 팔려면 인도에서 만들어. 네. 근데 뭐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대신에 여기서 만들면 판매 금액의 10%를 5년 동안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 핀포인트 정책들이 나오면서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죠. 실제로 이제 말씀하셨던 PLI 스킴이라고 보통 부르는 제조 인센티브 같은 경우가 가장 성공한 게 이제 스마트폰 산업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인도에서 쓰는 스마트폰의 95% 정도가 인도에서 생산한 것이고요. 최근에는 애플 조립도 인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 팔고 있는 애플 제품도 한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인도에서 만든 걸 쓰고 인도인들이 만든 거다. 예. 우리 삼성에서 쓰는 휴대폰 만들더라도 베트남인이 만들던가 아이폰 쓰더라도 중국인이 만들던가 그랬는데
그분들은 진짜 본인들이 만든 거 쓰네요. 인센티브 안 줘도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라고 하더라도 인센티브 받는. 초기 투자에 대한 좀 걱정들을 많이 해요. 인도 시장이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성장을 안 한다면 그러면 초기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인도가 성장을 해서 중국처럼 성장하고 한국처럼 성장하고 하는 그런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냐.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데 인도는 벌써 나라는 아직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웬만한 IT 기업의 CEO들은 다 인도 출신이고 굉장히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상태라는 거죠. 그게 인도 잘 사는데 도움을 좀 많이 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고 전혀 다른 걸까요? 결국에는 그건 두 가지로 의미할 것 같은데 그 주요 기술 정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풀의 허브가 인도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빅테크 투자의 허브가 인도가 또 될 수가 있다. 미국에 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도계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자기네 나라 모국을 그런 허브로 만든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또는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인도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모디 총리가 특히 디지털 전환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것도 빅테크 기업들에게 충분히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도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디 총리를 밀어줬었던 것도 테슬라나 애플 쪽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이유로 많이 밀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넥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해졌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AI 같은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동맹들과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최근 통계를 보면은 AI 기술자들의 한 16%가 인도에 지금 몰려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계 한 3순위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게 되면 결국에는 인도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미국의 현재 하이랭크에 진출해 있는 인도 피를 물려받은 인도인들이 고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해서 이제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두뇌 유출이라는 얘기들이 예전에 많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일단은 나가는 사람들은 많긴 한데 이 사람들이 인도가 성장함에 따라서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인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인도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그냥 나가서 집안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인도도 성장하니까 서로 도움될 일이 좀 있군요. 이제 인도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계속 우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인도는 중국을 따라잡을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대체 국가로서 각광받고 있고 그럼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중국이 좀 자연스럽게 몰락해줘야 또 인도가 착착 그 계획을 세우겠지. 다시 중국이 슈퍼파워가 되고 그러면 또 인도의 계획은 지장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가 과연 훌륭한 나라로 떠오를 거냐에 대한 질문은 사실 중국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지금 상황을 거기에 빗댄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아, 중국은 예. 중국 경제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인생을 보면 대학교까지는 사실 1등하냐 꼴등하냐의 차이지 학교는 다 다니니까. 근데 이제 취직을 하는 순간부터는 누구는 벤처기업 CEO가 되기도 하고 실업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중진국 함정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소득이 $10,000가 넘어가면서 약간은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비해 본다 그러면 인도는 저는 요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학고등학교 입학한 수재다. 그래서 이제부터 대학 졸업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큰 기복 없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나라다라고 보고요. 평균 연령으로 보더라도 인도는 중국이 지금 40세 정도 되고 20세 후반이니까 실제로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국가별 최저임금을 비교한 건데 맨 오른쪽에 중국입니다. 한 $370 정도 되고요. 인도는 맨 왼쪽에 $90 정도 돼요. 그럼 이제 $95밖에 안 해. 우리는 싸게 해줄게. 그럼 이제 과연 중국이 야 싫어 내가 할 거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아, 저임금으로 저임금과 비싼 저연령으로. 몸값으로. 이제는 저는 중국이 하고 싶어도 과거의 성장 모델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에 왔고요. 그렇게 보면 인도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직접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중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오히려 인도 입장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그럼 정확히.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직접적인 가장 큰 경쟁자는 베트남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지만 베트남 싸고 열심히 하고 임금도 뭐 그렇게 차이 안 나죠.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은 14억이거든요. 인구가 14억 명이 하던 공장의 역할을 받아와야 되는데, 사이즈가 작죠. 1억이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은 자기 받을 만큼 받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4억짜리 인도가 받아줘야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인도가 중국이 서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와 단계는 아니군요. 인구 사이즈 정도만 비슷하지. 아, 그렇죠. 산업의 발전 단계는 완전히 차이가 엄청 다만 인도도 앞으로 그래서 몇 년간, 10년간은 중국의 성장 궤도를 밟아올 거다. 그래도 인구 사이즈도 비슷하고 성장 단계도 뭐 거기서부터 올라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발전 경험을 대입을 해서 참고해서 인도도 유사하게 성장한다면, 지금 인도의 GDP가 2,50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의 2,500달러였을 때가 2006년경입니다. 그때부터 21년 잘 나갈 때까지 어느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지를 이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왼쪽에 이제 막대기 크게 돼 있는 게 이제 많이 오른 애들인데, 근데 인덱스가 18배, 15배, 28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맨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는 상해 종합 지수인데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전체를 보면 별거 없어 보이지만 그 중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만 잘 고르면 저런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고요. 업종이 15배가 올랐으면 그 안에 종목은 얼마나 올랐을까? 라고 한번 봤더니, 가전에 이제 하이얼 전기는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걔는 한 45배가 올랐고요. BYD는 잘 아시죠? 쟤는 110배가 올랐습니다. 에어컨 만드는 회사는 100배가 올랐고요. 2006년도에 중국에서 에어컨이 2,600만 대가 팔렸어요. 근데 그게 9,700만 대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에서 1년에 1,000만 대 팔리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인구는 14억 똑같고요. 그 에어컨은 좀 특징적인 게, 일단은 에어컨은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면 집에 와서 누군가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외국계 회사는 그 오프라인의 판매망과 서비스만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컬이 경쟁력이 있고요. 헬스케어는 제약을 많이들, 저도 제약을 보고 이제 했는데 병원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병원은 생각도 안 하셨던 게, 법으로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비영리법이니까. 그쵸. 근데 중국도 가능하고 인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가 원래 공공 분야의 보건을 맡겨놨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부 돈을 안 쓰니까. 네,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 너무 낙후되니까 했던 선택이 민영화에 굉장히 의존을 했고, 가격대별로 정말 다양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 수준에 맞춰가지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족이 아프면 소득 수준을 안 맞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 파산도 제법 많이 일어나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케이스들도 꽤 있겠군요. 본부장님이 인도 칭찬 많이 해주셔서 혹시 그렇게 투자한다면 요거는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는 그런 조언 혹시 있으십니까? 인도 투자하는 상품도 만들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변수가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PER로 대변되는 건데, 엔비디아의 맨 위에 그래프는 주가, 맨 밑에는 EPS입니다. 주가를 EPS로 나눈 게 이제 중간에 PER이죠. 근데 보시면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이제 60배를 넘어갔었던 두 번, 가장 최근 5년 중에 두 번을 표시를 해드린 건데, 저 때 단순히 PER만 보고 야 이건 너무 비싸 안 사셨던 분은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저기서 투자자가 고민했어야 되는 건 뭐냐, PER이 높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이 더 빨리 늘 거냐 아니냐를 고민하셨어야 되는 저 거예요. PER을 합당화시킬 이익이 곧 그렇죠. 돌아온다면 네, 전 네, 네. 걱정할 거 아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그걸 합당화 시켜준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PER이 중요한 지표지만 너무 그거에 그 모든 판단이, 특히 장기 투자하실 때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제 인도는 저렇게 긴 그림으로 본다면 뭐 1년, 2년은 모르겠지만 우상향 할 거라고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점검으로 교수님, 인도가 국제적인 뭐 정세나 혹은 중국처럼 견제를 받거나 혹은 뭐 좀 골치 아파질 일은 없겠죠? 공화당 정부 하에서는 아무래도 일방주의 그리고 보호주의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는 국제주의, 다자주의 이런 거를 항상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외 기조가 서로 충돌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항상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트럼프 캠프 측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 줄곧 얘기를 해왔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관세. 그래서 상호 호혜적인 수준으로 비슷하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도와 관련해서는 관세를 좀 많이 매기는 국가 중에서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 정책을 좀 강력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 그것이 하나 남아 있고요. 사실 인도계 학생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을 잡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H-1B 비자를 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출해 있는 인도계 학생들이 자리를 못 잡고 또 방황을 해야 되고 어디론가 또 떠나야 되는 그런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고 그렇다면은 말씀드렸었던 그 AI 및 뭐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한 이러한 협력 분야에서 상당히 범위 자체가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도 있겠군요. 오늘 특히 인도 시장에 대한 나오신 분들의 새로운 인사이트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뭐가 좀 잘못된 지식이고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뭐가 있는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나오셔서 시간도 써주시고 또 지혜도 나눠주신 이 세 분의 전문가님들께도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